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온 지 이틀 만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웅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항소는 예정된 수순이었죠? 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지 이틀 만에 항소했습니다. 이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또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2022년 4월 수수한 800만 원 상당 샤넬백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하게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예. 자, 혐의별로 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건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공범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재판과 김건희 씨의 공소시효는 상관이 없어서 시효가 끝났다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특검 입장은 180도 다릅니다. 특검은 대법에서 확정된 일당의 전체 시시소송을 포괄일제, 즉 하나의 범죄로 본 기존 대법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차, 2차, 3차에 나눠 김건희 씨의 주식 관련 행위를 판단한 것을 두고도 마치 매번 새로운 범행 의사를 갖고 실행에 착수한 것처럼 판단한 오류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에서는 계약서가 없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통일교 금품 혐의에서는 반성했다는 점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법원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됐고 또 계약도 하지 않아 불법 자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애초에 계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적인 것에 어떻게 계약이 있을 수 있냐는 건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여론조사가 꼭 필요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불법 정치자금이 맞다는 겁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도 법원은 공관위에서 투표로 결정됐다고 했지만 특검은 육성에서 봤듯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엔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된 첫 번째 샤넬백 수수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청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또 실제로 청탁이 있었던 게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일부 인정했지만 진지한 반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지금 선고된 형도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진영 측에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캠프 때 대통령이 됐던 그때 캠프 때 있었던 그러니까 법조인들, 좀 경력이 또 오래된 법조인들, 복수의 법조인들한테 아주 그냥 힘들게 물어물어 했더니 저한테 딱 한 곳이 나왔습니다. 김앤장을 유심히 봐라.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김앤장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인성 판사는 더 승진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승진할 수 있는 재판관이 아니다. 아, 옷 벗고. 거기가 이제 옷을 벗으면 나중에 분명히 김앤장과 뭐가 있을 거다. 근데 왜 하필 김앤장이냐. 윤석열과 김앤장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적인 관계이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일 그때에도 아주 굵직굵직한 돈 되는 것은 김앤장한테 밀어줬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그냥 저렇게 썰입니다. 윤석열이 우리 와이프만 좀 살려줘 이랬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했을 거다. 근데 그럼 우인성 판사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냐. 어차피 그렇게 꼬셨을 거래요. 2심 가면 바뀌어. 1심에 눈 딱 감고 돈 벌고 그냥 딱 내리고 와. 그랬다는 썰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앤장이 한번 유심히 사실은 이 우인성 부장의 이상한 판결들은 2심 가서 다 뒤집어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아, 그 이전 판결 말씀하시는 그 거죠? 이전 판결들. 왜냐면은 그 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 그 선거 당시에 그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다 무죄였죠, 2심. 그거 관련해가지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죠. 2심 가서 다 뒤집어져가지고 네. 다 무죄가 돼버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도 또 상당히 좀 낮게 평가하면서 예를 들면 수능 만점자인 의대생이니까 뭐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맞아요. 사회 복귀해야 되니까 좀 봐주겠다라든가 이것도 다 사실은 2심 가서 강용석 혼외자도 네. 벌금 겨우 1,000만 원에다가 2심에서는 그거 실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네.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히 뭐
어떤 거는 무죄를 말해버리고 유죄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약하게. 그러니까 소년원은 무죄를 그것도 내렸죠. 이재명이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말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고 말했는데 소년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해가 안 가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한동훈 유시민 작과 관련해서도 벌금형 이제 때린 재판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정치적 이념 성향적인 판결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과 약간 관련 있는 재판들은 전부 다 강하게 때려요.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과 관련된 거는 다 약하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날에 사실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도 명태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준석 씨도 사실은 명태균과 그렇죠. 관련해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만 구제해 준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저는 다 잘라줄 수 있는 그러한 재판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심에 더 유심히 봐야 된다. 그 유시민 작가가 여기 지금 구독유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유시민 작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 벌금 받았잖아요. 그것도 우인성 판사가 한 거예요. 이러시는데. 맞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입으로 형무 등급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등급이 없다, 형을 때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권력 했는데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 보면 거의 강약 약강이잖아요. 강자한테는 약하게 판결 내리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판결 내리는 상황을 보면 전 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인가 계속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는 썰입니다만 네네. 오늘 아침에 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저 전환길이 한 얘기. 제가 아침에 전환길이 한 얘기 얘기했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럼 예를 들면 유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에 있다. 이건 썰입니다만 로펌이 뒤에 있으면서 로펌의 기득권들을 더 강고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윤석열 이런 라인들과 접촉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 솔루션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걸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는 방식인데 그 솔루션 해결하려면 누구랑 결합이 돼야 되겠어요? 검사나 판사나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지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런 판결이 나오거나 기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다면 뭐 보수적인 법조계에 있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니 그런 관행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전환길이 들었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다고 하니 윤석열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 진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 조합을 해보게 되면 야씨 뭐가 있겠는데?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 말한 거는 바로 그거죠. 전환길 씨가 나 윤석열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접견 가서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 내가 그 당시에 말 못했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줄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큰 법무법인 로펌에서 너 탄핵 안 시키게 안 당하게 할 테니 6개월만 하다가 내려와. 오래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왔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이 누굽니까? 그런 딜에 응할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님은 절대 그런 거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파면당했습니다. 탄핵됐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김건희 라인, 김건희를 통해서 이게 들어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큰 로펌에서 그런 식의 딜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근데 그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인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좀 전에 우리 이기영 기자님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실은 그랬을 가능성도 좀 매우 높아 보이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될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변호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 말을 사실은 좀 저도 많이 옛날에 들었는데 김건희만 살려줘 이 말을 여러 방에 하고 다녔어요. 윤석열 씨가. 그래서 김건희를 정말 살려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저기 헌재가 판결이 내려질 때 얘기할 때 가장 주요하게 나왔던 게 거대한 로펌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들이 계속 썰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만 아 진짜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거대한 사법 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실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사법개혁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뭐 한덕수, 이상민 이런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 많은데 주요할 점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주로 쓰이는 게 계엄 당일날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등 한정된 계엄 당일날을 가지고 영상 증거가 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그때 한덕수 측에서는 야 이거 우리 복사할 수 있게 해줘 다 라고 했을 때 잘라내서 이 판사 괜찮다 라고 처음 알렸던 게 이진관 판사. 이 자리에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또 다시 보니까 보이는 점들이 이거는 계엄 당일날 자료만 가지고 보면 안 되겠다. 계엄 전에
그리고 계엄 이후에 약 한 달간을 놓고 누가 자주 방문했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거를 더 넓은 범위에서 2차에는 다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뭐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통령실을 그리고 막 공관 이런 데로 들어왔냐, 국방부 공관으로. 그 김용현 비서관이 몰래 차에 태워서 등록한 게 없이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상원뿐만 아니라 누구누구를 데려왔을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보려면은 그 CCTV나 이런 영상들의 기한을 좀 더 확보해서 전방위적으로 저는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플러스에서요. 저도 무슨 얘기 들었었냐면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김용현 관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관저가 그쪽 한남동 쪽에 있는데 그 관저에 김건희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봤으면 노상원과 김용희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김용희 관저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십 차례 거기 들어다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김건희가 만약에 그 국방부 장관 공관을 간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니 대통령 부인이 국방부 장관 공관을 뭐하러 가겠어요? 전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 관련된 내란의 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2월 3일로 절대 읽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말씀하신 앞부터 뒤까지를 읽어냈을 때 전반적인 내란의 입체적인 그림들이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2특검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김종환님께서 분당 저희 아파트 노인정 국민의힘 지지 어르신들도요 김건희 판결 보고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이 판결문은 좀 이심 가서 제대로 조금 판결이 좀 나고 정말로 백대현 부장은 양형은 낮게 해줬어도 논리는 정확하게 말해줬거든요. 논리라도 좀 정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12.3 내란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회자됐던 방법들을 보면 그 정치인 수거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당시 이제 여당의 대표였는데도 이름이 올랐다. 무슨 이유였을까? 김건희와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되다가 본인 스스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내가 계엄을 막았다. 였어요. 맞아요. 예, 꾸준히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그 규정을 이진관 판사가 딱 내린 타이밍 이후에 그러면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한 장면이 저는 맞습니다. 그해 12월 8일이라고 봅니다. 한한 체제. 맞습니다. 둘이 이렇게 예, 한덕수, 둘이 서 한동훈 있으면서. 공동 정부 얘기를 할 때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12월 4일 날, 그러니까 내란의 밤 다음 날 한동훈은 윤석열을 독대해요. 독대하고 나와서 12월 8일 이 장면을 연출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란 세력의 일부로 보고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아유, 그게 맞죠. 저도 이건 기괴한 거예요. 헌법이 단 한 번도 그런 정부를 공동정부를 허용한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장면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계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덕수가 그런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덕수가 그런 사람인지 알고 몰랐던 거를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공동정부를 당 대표로서 같이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계엄을 연장하려고 했던 시도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한 미군 대산지도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기가 미래 권력이다, 차기 지도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한덕수 씨하고 공동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권력 행사 뭐 예. 내지는 순차적 권력 행사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마 이 쿠데타 내지는 이걸로 인해서 진짜 우리 제작진 사진 잘 찾았네요. 이걸로 인해서 뭔가 기대가 한껏 있는 그런 느낌. 이걸로 인해서 개인 아마도 윤석열은 멀리 보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보 같은 한덕수 말고 내가 그러면 다음에는 권력을 쥘 수 있을 노림수가 거다라고 있겠지. 생각했었을 것이고 예, 예. 실제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이진관 부장의 그 판결문에 예, 나오잖아요. 나오죠. 한덕수 너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 너는 이 계엄이 성공할 거라는 기대하에 부역한 거 아니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똑같이 한동훈 전 대표에도 사실은 간다고 봐요. 그렇죠. 둘 다 한씨인데. 네. 그 12월 3일 그 SNS에 글을 올렸던 한 10시 50분부터 네. 12월 8일 그 기자회견 들어오기 전까지가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3일 날 그렇게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천명하고 그 다음 날 윤석열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여당 대표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 계엄은 다시 한번 어제 10시 50분에 메시지를 강조하고 우리 당은 이거를 헌법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법에 이걸 맞게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개가 있던 없던 그렇게 해서 그때 만약에
정상적인 합리적인 수습에 나섰다라고 예, 예. 하면 한동훈이 아마 지금 위상이 전혀 다르겠죠. 근데 그 3, 4일 동안 별의 순간 본인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내가 그냥 또 꽁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꽁으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뭐 이런 계산, 예. 그런 계산의 끝에 한독수랑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죠. 여론의 철퇴를 받고 그때 조선일보도 맞아요. 예, 반헌법적인 체제라고 제목을 뽑았었어요. 근데 어디 우리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헌법이든 진짜 법률이든 이상한 단 사람이야. 1의 근거도 없는 행위들을 당시 총리와 여당 대표가 벌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탄핵 뭐끈커녕 그냥 윤석열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속내가 보이는 것이고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계엄이 성공하길 기대하며 그 이후 상황들을 준비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면 안 된다. 맞아요. 한독수 23년 그 안에 이 내용이 있다면 그 같이 옆에 서 있었던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합니다. 법적이든 예. 정치적이든. 이 얘기를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을 보다가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전한길 씨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게 그 챙겨서 볼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 시간에 내가 찾아봤어요. 그 전한길 씨가 이런 얘기를 자기 방송에서 그 전한길 뉴스인가요? 제목이? 예. 전환길 TV 아닌가? 뉴스인가? 윤석열이 파면 선고 3, 4일 전에 본인이 윤석열에게 직접 들었다며 모 로펌에서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에 복귀시켜 줄 테니까 딱 6개월만 하고 내려와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 그런데 이 제안이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전한길 씨는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전한길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야합을 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편법이 통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기득권 카르텔이었다 그거는.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문장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정말이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그런 제안이 왔다. 그다음에 로펌. 예. 여기서 말하는 로펌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우리가 크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각 나오는 그 로펌에서 결국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자신만만했었나? 이걸 헌법재판소에 보내려고 했었나? 자기네들끼리 장난치려고 했었나? 정말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되게 독립적으로 잘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4월 4일 날 파면 선고되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가 불안했어요. 예. 그리고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뒤에서 이런 뒷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거를 윤석열이 전한길에게 접견했을 때 만나서 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사실 믿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것 같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쭉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V제로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 안에서 김건희라면 본인 살 길 찾지 이거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느낌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는 아니 거예요. 김건희는 남편이 살아야 자기가 사니까. 그 또한, 예, 그 또한 그러니까 그럴 그렇게 수 당연히 있죠.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이 되게 많았고 유언비어가 많았는데 예. 김건희 씨의 그때 당시 행적이 되게 바쁘게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있었었고. 뭐 민정수석실하고도 얘기했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예. 검찰 라인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해서 뭔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저희들한테 들려왔는데 그게 이제 남편의 구명운동이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전한길의 얘기가 그렇게 막 터무니없는 얘기거나 이건 아니었을 것 같고 김건희가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로펌과의 연계설, 로펌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했던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에 본인 수사에 대해서 상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요. 그렇죠. 김한빵. 예. 예. 이런 이제 말하자면 법무 관련된 논의를 제일 많이 했던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처음 왔을 때 약간 뜬금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윤석열이랑 사이도 별로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데 그리고 훨씬 선배인데 왜 박성재가 왔어? 근데 우리가 그 카톡을 보면서 그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예. 박성재 이렇게 활용했구나. 그러고 나서 안가 포럼 할 때 박성재가 법무부 직원을 시켜서 뭐를 준비한 겁니까?
그 계엄 정당성 문건을 만든 거잖아요. 그 12월 3일 밤 안가 포럼이라고 이름을 나 붙인 처음 건가요? 들었어. 안가로펌. 아, 포럼과 네, 로펌이 되게 헷갈리긴 안가로펌. 하네. 네, 안가로펌 갈 때 들고 간 거잖아요. 본인이 예. 준비 서류를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그냥 안방 로펌 그러자. 네, 그런 김한방 걸로 로펌. 놓고 보면 전환길의 말에 사실 함량이 있다면 그거는 그 라인은 박성재겠죠. 그 루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그리고 진짜 윤석열도 그 당시 6개월만 하고 나 아직 얘기가 많이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있었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나는 이게 이 시나리오가 그냥 장난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끼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3월 8일 직위원회 구속 취소도 그 안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와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로펌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뭐 6개월 약속하든 그렇지 않았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 기득권 세력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판결을 뭐 예를 들어 기소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그 주체들 몇몇 라인들만 탁 틀어지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 같은 곳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로비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 이완규 넣으려고 했던 거 좌지우지할 수 아닙니까? 있다. 그리고 예. 실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구성을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죠. 하려고 그렇게 임명도 안 최상목, 하고.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한덕수 씨에 대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한덕수 너는 왜 이완규 등등을 함상원 이완규 등등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넣으려고 했니? 그리고 그 당시에 왜 민정성 라인에서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그냥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했니? 이거 지금 하나가 지금 걸려 있고 실제 한덕수 너는 왜 그 당시에 제대로 그 3명에 대해서 임명 안 했니? 이 얘기 나왔고 최상목 씨도 같이 지금 재판받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최상목 씨에 대해서는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중에 2명만 그중에 2명만 양쪽에서 한 명씩 넣어주고 마지막 한 명은 왜 끝까지 안 해줬니? 이거 예.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실제 그들은 그런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김건희 1심 그러니까 그제 나오고 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애초에 우리가 흔히 친윤으로 분류되어 있던 송경호라는 중앙지검장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근데 송경호 그때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이원석일 때인데 이들은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된다. 네. 나중에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불러야 된다. 그 입장을 냈다가 둘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랬죠. 날아가고 이창수와 심우정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가 없다가 생겨서 들어온 게 김주현이고 김주현. 그 위에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후임으로 온 게 박성재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대로 보자면 이 라인은 그냥 그 용산의 로펌 개인 로펌처럼 운영이 됐던 것이고 김건희를 건드렸다가 다 싹 다 길게 예. 됐으니까. 그 운영이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판사들 어떤 일정 라인하고 만약에 연결이 된 거라면 이거 뭐 탄핵이고 뭐고 파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이게 뭐 비상경이 됐건 내란이 됐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판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형 로펌 얘기를 전한길 씨한테 했다는 것도 김건희 라인을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지. 다 그냥 김한방 라인인 거야 이게. 다 김현빵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 같아요 이거. 예. 무죄를 주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식으로 해서 1년 8개월밖에 안 주고 모든 걸 다 그냥 봐주고 이러면 되냐고요. 그래서 판결문이 나왔더군요. 네, 판결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어. 네, 설명 자료만 봤어. 판결문을 보시면서는 처음에 이제 1심 선고 나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 말고 법 전문가들이 판결문을 보면서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없으셨습니까? 완전히 많죠. 어. 번복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도 이 무죄의 근거로 삼았던 그 블록딜 그게 선행 판결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주가 조작의 한 행위로 이미 사실 인정이 됐는데 배치되게끔 했고 공소시효 얘기도 하는데 이 공소시효 문제가 도이치모터스 건호수 일당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돼서 일부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특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만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대법원에서 다 인정된 부분과 상치되게 이거 시효 다 지났다. 다 이거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공동정범 관련해서 법리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포괄일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잘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사적
그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뭔가 너는 뭐 하기로 했고 나는 뭐 하기로 했고 이렇게 그렇지. 서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처럼 이 판결은 썼는데 실제 우리 판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즘은 하도 이게 복잡하게 정말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아래가 누구인지 양옆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하고 일을 같이 하는지 정도만 알아도 공모 공동정범을 충분히 인정을 해줘요. 기존의 판례들이 그렇게 네, 있고요. 그 대법원 판례를 이 분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잘못된 판례이다. 그리고 방조라고 하는 것도요. 원래 방조가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방조로 기소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실제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방조를 그냥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해도 괜찮아요. 직권으로. 예.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특검이 일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방조를 유죄를 주려고 해도 안 준 것처럼 아 내가 방조 될 수 있는 건데 니네가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네.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왜 뭐 라틴어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그거는 한다. 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이 사람은 인두비에 프로레오스 예를 들면 애매할 때 피고인의 그 이익으로 이익으로 우선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근데 그것도 피고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피고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에서는 특히 민주당 관련 계열의 사건에서 모든 거 전부 다 애매하면 전부 다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다 이 사람은 판결했던 사람이고 이번에 김건희에 대해서만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이렇게 해줬고 또 지난번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건가요? 어쨌든 그 강남에 있는 의대생 그 여자친구 살인 사건 예. 거기서도 그 의대생에게 26년을 선고하면서 너는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니 나중에 다시 젊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약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걸 써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우인성 판사의 그 뭐 과거 뭐 판결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소환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언비어인지도 모르겠고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무슨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너무 돌고 재판이 있다는 황당하니까. 거죠. 근데 예. 저도 그 후배들한테 지금 요 판례, 그러니까 우인성이 지금 판결한 거에 충돌하는 판례들, 앞선 판례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 그러시구나. 지금 그 도이치 관련돼서는 얘기를 했지만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부정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데 이게 이제 계약서가 없었고 그러니까 말도 이게 안 돼. 이 당사자에게만 제공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금방 찾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뇌물을 주는데 견적서나 시방서를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에 나의 요구가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알선 소재에서도 약간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요게 어긋나고인데 결국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봐주려고 결심한 거죠. 왜 결심했냐?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이걸 수사했던 10수년간 수사했던 검찰 예. 라인이 2차 특검에서 다 수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싹을 잘랐다 일단 이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과정에서 우인성이라고 하는 개인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아 이게 검찰이 10년 넘게 우리 형님 와이프여갖고 봐줬는데 그거를 수사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했구나. 그다음 두 번째 명태균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자 엄청 많고 아마 다른 재판에서 뒤집어질 것 같은데 다른 결론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명태균 관련해서 이게 유죄가 나버리면 국고보조금 환수해야 돼요. 그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그럼 이게 400 한 3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봐주고 그다음에 김건희의 개인 비리 관련한 거, 알선수재. 알선 수재 관련한 것만 처벌을 하는 걸로 작심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논리 구성을 그렇죠. 못 한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판단을 대부분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판례가 엄격히 있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들에 대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공동정범 관련된 거, 포괄일제 관련된 거, 공소시효 관련된 것들을 어떤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똑같은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런 게 기존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처벌됐다라는 맞습니다.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방조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1차 전주 손모시라는 사람이 처음에 처벌을 안 됐다가 나중에 처벌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 처벌 여부가 김건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적용이 됐잖아요. 됐죠. 그래서 그때도 그거였어요. 재판부에서 방조를 그때 하라고 얘기했던 했어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인성 판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 세 가지에서 예. 증거의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선택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도이치 판단을 할 때 이게 인지는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걸 입증하는 증거가 뭐냐면 카톡 대화예요. 예. 근데 두 번째 그 명태균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할 때는 요 카톡 대화를 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야 그거 김영선이 좀 해줘 이 육성이 육지까지. 나왔잖아요. 그것도 지금 없어요. 없어요. 예. 증거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판단할 때 예를 들면 같은 카카오톡 대화인데 첫 번째 위법사항에서는 야 이게 있는데 이게 있어도 무죄야. 이때는 이걸 인용을 하는데 두 번째에서 그럼 만약에 이걸 인용을 하면 유죄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이걸 인용을 안 해버려요. 빼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 가갖고 알선수재 때는 이거를 낱개로 쪼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받았을 때는 그 앞뒤로 재화가 없네. 그리고 두 번째 거 받았을 때 요거는 대화가 있어. 심지어 사용감도 있어. 네, 뭐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동일한 레이어에 있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 증거에서 이 세 개의 말하자면 위법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특검이 물론 저는 부실하게 기소했거나 수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실제 특검에서는 이걸 유죄의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무죄의 증거로 활용해버렸다는 게 사실은 되게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예. 계약서 없다 이걸 자꾸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그 엑셀 파일 같은 거 만들어준 건 다 허위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말을 예, 해주고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공천을 주겠다는 얘기가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명태균이 김영탄 해달라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아예 명태균의 여론조사하고는 뭐 대가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잣대로 보고 싶은 말로만 보고 싶은 마음으로만 그걸 판단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많이 몇 번 나왔습니다만 우인성 판사가 왜 이렇게 했냐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전에도 어떤 분이 뭐 조카 외삼촌 관계래요 이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처남 사이래요 이랬는데 제가 확인해봤더니 다 아니랍니다. 제가 지금 기자한테 좀 빨리빨리 가서 알아봐라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그 부장이 지금 금방 기자가 동사무소에서 이 기자는 어떻게 확인하죠? 법조에서 엄청나게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되게 쪼이니까 그냥 대답할 수 있을 원래 수도 나에게 있지.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약간 거의 신부름꾼이에요? 이건 나의 엄청난 동생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히 답이 왔어요. 예. 자, 이 내용들이 왜냐하면 우인성 판사가 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는 여러 재판들을 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건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그러니까 당대표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으로 가입시킨 네. 요 내용이 연결돼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우리 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나 아니면 매관매직 이배용 씨 관련해 가지고 매관매직된 그 관련된 재판도 있고 네. 우인성 재판이 만약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앞서 김건희 1심에서의 그 논리대로라면 이들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금거북이도 줬을 때 그 카드는 있지만 뭐 어느 자리를 가고 싶다 이런 워딩이 없으면 대가관계 없으니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제가 30년 법조인 하신 선배님이 너무 이 판사가 법 기교를 부린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를 하시는데. 이배용 씨 관련된 재판은 이현복 판사. 그렇죠. 이현복 형사 판사. 21부. 예. 그러면 만약에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과 관련해서도 이게 한 번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눠줬으면 이거 나눴을 때 구체적인 지시가 보이지 않으면 무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2년 선고를 하면서 그 증거 관련해 가지고 또 사실은 이 김건희 사건에서의 증거 인정하는 방식하고 또 다른 방식을 해요. 네. 그 권성동 씨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줬다라고 한 직접적인 사실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말을 했던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나중에 말도 바꿨죠. 예. 근데 그건 뭘 갖고 인정했냐면 카톡의 뭐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사진. 5천만 원짜리 그 사진 찍어놓은 거, 그다음에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 만약에 우인성 부장이 이 김건희 씨 재판에서 사용했던 그런 논리를 사용한다면 그 정도 증거 가지고는 직접 증거가 아니고 사실 나중에 또 말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증거 부족이라고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건 또 다 인정해줬어요. 권성동 의원한테는 이 사람이 법사위원장도 했고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계속 혐의를 부인하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 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건희 씨한테는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하나만 샤넬법 받은 거. 그리고 샤넬백도 2개 받았는데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안 괜찮고. 그리고 유죄받은 뭐예요? 그래프는 아직도 부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우인성 판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향후 있을 재판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 내용이 항소로 갔을 때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 고법에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까?
이건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 근데 일단 1심에서 증거 조사를 증인을 불러서 했잖아요. 예. 그게 입증 취지가 동일하면 항소심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돼요. 똑같은 사람을 1심에서 했는데 또 왜 불러서 또 불러?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거 조사 과정이 좀 제해지고 그러면 좀 빨리 끝나죠. 다만 1심에서 한 부분을 가급적 또 존중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설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뒤집을 정도의 확증이 되려면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통상의 경우보다는 항소심의 경우보다는 더 걸릴 아니 여지가 공소 있죠. 유지를 하는 특검 입장에서 우리가 낸 증거는 이런 건데 왜 이게 채택 안 해주냐 등등. 근데 예를 들어서 도이치 관련해서는 지금 뭐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사님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거 포괄일죄로 인정해버리면 완전 다 그냥 다른 그러니까 결론이 다 되거든요. 묶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 개의 사건인 맞아요. 경우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마지막 건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원래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쪼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건 방조 맞는데 요건 지났네. 요거는 정범이라고 볼 증거가 없네. 뭐 이렇게 지금 한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기교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그 부분의 쟁점이 그거만 더 하나 연결하면 되는 거지. 하나 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명태균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이거 고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아마 1심 판결이 다른 게 먼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적용되는 논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윤석열도 명태균하고 똑같이 연결돼 있는 김건희하고 똑같이 연결돼 맞아요. 있는 무상으로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받았다는 위반. 그 재판이 있잖아요. 이게 김건희 재판 하루 전날 이진관 판사가 이걸 하는데 그렇죠. 준비 기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진관 판사는 내일 김건희 선고 있으니까 그거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뭐 연결이 됩니까 그럼?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어쨌든 똑같은 그러니까 사건인데 그것을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저쪽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는 이거 유죄로 나올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학급심마다 이제 판단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꼭 기속돼야 되는 건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 저는 오히려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는 이걸 꼭 봐야 될 것 더 같아요. 관심이 많이 어, 가죠. 더 많이. 가르마를 정확히 이게 여기서 파줘야 돼요. 정확한 증거는 그거 아니에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니 그건 김건희 그러면서 육성도 있잖아요. 어. 뭐 전화 왔죠. 미루라고 그렇죠. 해. 아니 당선인이 그러면서 어쩌고 하는. 우인성 부장은 실질적으로 공간위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김영선은 3등인가 꼴등인가 막 이상하게 하고 3등이었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게 된 건 사실 이렇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날 회의록까지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그때 부위원장이 누구죠? 한기호. 예, 한기호 부위원장이 이거 그러면 3등을 공천을 주는 건 좀 그러니까 2등, 3등을 경선을 하러 돌립시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김종양입니다. 예, 2등이. 예. 2등이. 근데 이제 윤상현이 그냥 오늘 결정하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공천 과정에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대구 수성에서 공천이 잘못된 걸 아는 그 이인선, 보도를 예. 했었었는데 그때 보면 윤상현이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 하는데 당내 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결정하면 안 돼. 그거 저쪽에서 연락 올 거야. 그래. 분명 연락 오면 그날 해야 돼. 음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공천 결정을 언제 합니까? 10시 반인가 10시에 취임식 하잖아요. 그 11시에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땅땅땅 해갖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들 다 압수수색해서 봤을 거라고요. 음. 근데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거 심사했더만. 그래서 투표했더만.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미친 게 아니네. 자, 그 논리면 김기현 강선우는 왜 유죄입니까? 강선우 수사 거의 못하는 유죄, 그 유죄. 논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논리면 그 얘기가 모든 다 공천은 나가고 다 있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집단 입당? 그거 우리가 당 압수수색 해보니까 다 입당 원서가 있더만. 서류가 다 있더만.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적법했네. 굉장히, 그런 네. 거지. 지금 이제 이런 식의 논리들을 이제 뭐랄까요 우인성 판사의 그 판결문 자체의 논리를 깨는 수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을 또 한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잘 전달이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네. 앞서 김한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우인성 판사의 이 판결로 김건희 1년 8개월 추징금 뭐 1,몇백만 원 이거보다 거기에 연결돼 있는 도이치 주가 조작에서는 그것을 봐줬던 검사 집단 그리고 이 명태균 소위 말하는 게이트로 이익을 얻었던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그 밑에 있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 모두의 이익이 다 여기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검 수사 이제 한 가지만 특검이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 선거 기간에 불법 사무실 쓰는 게 3개가 나왔어요. 그거 뺐다면서요? 네, 그거가 안 들어가. 왜 뺐어요, 네, 그거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뭐가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그 대선에서 자금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권성동이 제일 싼 걸로 막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그거 외에 또 받은 게 있다라는 예, 예. 쇼핑백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의 그 대선을 놓고 결정적으로 나왔던 뼈대가 지금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2가지는 아예 안 들어갔고 지금 명태균 이렇게 처리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특검이 수사를 제한적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특검 자기네 기간 중에 윤석열에게 줄 수 있는 망신은 줬지만 법리적으로는 이 제한적으로 기소한 거 했다. 이거를 2차 특검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2차 특검의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인성 판사는 지금 직권남용죄 뭐 이런 걸로 지금 고발이 됐죠, 어제. 이병철 변호사가 이병철 TV 사이다 해서 얘기를 하셨던 그랬구나. 내용이고 오늘 뭐 여러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던데 저한테 물론 카톡도 왔고요. 아무튼 그 공수처에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공수처였죠. 그리고 그 이병철 변호사 주장했던 내용이 방조 관련해서 이게 혐의가 있는 거면 재판부가 이걸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이건 의무 하여야 조항이다라는 한다고 법문에 부분을 돼 있으니까. 강조했으니까 이걸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다라는 얘기로 지금 고발까지 조치가 돼 있습니다. 네.